맞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3, 4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8페이지를 보십시오. 처음 할 차례 아닙니까? 예. 예, 법률 관계와 권리 변동이 나와 있고, 법률 관계는 시험에 물어보는 내용은 아닙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법률 관계가 성립하면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누구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이 민법이다 라는 걸 설명드렸고, 예, 권리 변동이 우리 시험에 필요한 내용이에요. 자, 오른쪽 페이지 19페이지 서설 민법전의 구성 별의미 없어요. 다음 페이지 권리의 종류 마찬가지. 자, 넘기시고 22페이지 권리의 주체와 권리의 객체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권리 주체도 의미 없고, 자, 오른쪽 페이지 23페이지 권리 변동의 모습. 예, 거기부터가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권리 변동이란 권리가 발생하고 권리가 변경되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통칭하여 권리의 변동이라고 말해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예, 법률 사실을 요소로 하여 원인자로 하여 법률 요건이 성립하고 법률 요건을 원인으로 법률 효과란 결과가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자, 용어를 한번 유념해 보시고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입니다. 이 법률 효과를 달리 권리의 변동이라 말해요. 법률 효과란 말과 권리의 변동이란 말은 같은 말이다를 기억하시고, 자, 권리의 변동이란 권리가 발생하고 권리가 변경되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통칭하여 권리의 변동이라고 말합니다. 이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의 주체 입장에서는 권리가 생겼다는 말은 권리의 주체가 권리를 취득했다는 말, 얻었다는 말, 예, 변경은 그대로 변경입니다. 권리가 사라졌다는 말은 권리의 주체가 권리를 권리를 잃어버렸다는 말이다. 그럼 결국 권리의 변동이란 없고 잃어버리고 변경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권리 변동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권리의 덕실 변경이라고. 권리의 변동이란 말과 권리의 덕실 변경이란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이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를 이해하기 전에 권리 변동을 한번 분석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권리 변동을 분석하는데 빈출이 아니기 때문에 3, 4월 달에 한번 하고 바로 문제 풀이할 때 할 거예요. 10년에 한 번쯤 물어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최소한만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 모두를 정확하게 분석할 가치는 없어요. 그리고 개념 시험에 묻지 않습니다. 그냥 강의이기 때문에 개념을 설명할 뿐이지
대표적인 예 몇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발생을 권리 주체 입장에서는 취득이라 말을 하는데 취득이란 용어를 더 많이 써요. 발생, 취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시 취득이 있고 성계 취득이 있다. 원시 취득이란 말은 원시적, 시원적, 달리 말하면 최초라는 의미입니다.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원시 취득이라 말해요. 그럼 얘를 10년에 한 번쯤 물어본다고요. 빈출이 아니기 때문에 전투적으로 암기할 가치는 없어요. 원시 취득 중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 예는 한 번쯤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건물을 신축했다면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취득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원시 취득이다, 성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요. 그리고 소유권 할 때 설명드렸어요. 소유권 취득의 원인, 왜 소유권이 취득, 발생했는지 하는 원인이 법률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8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들이 전부 원시 취득이에요. 선의 취득, 취득 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섭득, 매장물 발견, 첨부 3가지요. 부합, 혼화, 가공. 이 8가지의 법률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시 취득입니다. 그중에 우리 시험 범위는 2개예요. 취득 시효, 시효 취득하고 부합, 이 2개만 시험 범위인데 이 2가지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원시 취득의 대표적인 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성계 취득은 원시 취득하고 반대 개념이에요. 타인의 권리를 성계했다는 말이에요.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한 것이 성계 취득이에요. 정확한 분석 필요 없습니다. 개념은 시험에 묻지 않아요. 이전적 성계와 설정적 성계가 있어요. 이전적 성계란 이야기는 이런 게 이전적 성계예요. 애초에는 갑이 권리를 갖고 있다가 갑의 권리가 을에게 이전됨으로 을이 권리를 취득하였다. 그럼 을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원시 취득이다, 성계 취득이다. 성계 취득이요. 성계 취득인데 개념 시험 아니에요. 갑의 권리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다만 누구에게 이전됐을 뿐이다. 을에게. 구권리자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리의 주체만 을로 달라진 것이 무엇이다? 이전적 성계예요. 이 이전적 성계가 포괄 성계와 특정 성계가 있어요. 특정이란 이야기는 특정, 딱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 법률 요건을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권리 변동하고 있어요.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행위 이외의 것, 즉 법률의 규정이 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법률 행위요. 법률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이라 그랬습니다. 예. 특정 성계, 매매 계약과 같은 딱 정해진 원인 하나 때문에 매수인이
소유권이란 권리를 하나를 취득하는 것이 이전적 성계 중 특정 성계. 법률 규정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상속이라 그랬어요. 상속이란 원인 하나 때문에 피상속인이 가지는 여러 개의 권리를 한꺼번에 성계, 포괄적으로 성계하는 것이 포괄성계예요. 특정 성계의 대표적인 예가 매매, 포괄성계의 대표적인 예가 상속. 그러므로 사람 인자를 붙이면 특정 성계의 대표적인 예가 매매이기 때문에 특정 성계인의 대표적인 예가 매수인입니다. 특정 성계인은 달리 특별 성계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포괄 성계인의 대표적인 예는 상속인을 기억하시고 거기서 유념하실 것은 포괄 성계의 대표적인 예를 세 가지를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상속, 포괄 유정, 회사의 합병이요. 유정과 회사의 합병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자는 이야기야. 포괄 성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상속, 포괄 유정, 회사의 합병이다. 그런데 상속이 포괄 성계의 대표적인 예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아요. 계속 대내이기 때문에. 그럼 포괄 유정이 무엇인지는 자세한 분석은 민법에는 필요 없어요. 나중에 등기법에 이런 용어가 등장한다고. 어찌됐든 민법에 필요한 것은 포괄 유정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괄이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특정 성계가 아니라 무엇의 예다? 포괄 성계예요. 그럼 권리 주체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합병이 포괄 성계의 예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단어만 필요해요.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A란 회사가 있고 B란 회사가 있어요. 이런 분석 시험 아닙니다. 그냥 회사의 합병이 포괄 성계의 한 예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회사의 합병 중 제가 흡수 합병을 예를 들 거예요. A라는 회사가 여러 가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을 수 있죠. 예. 토지도 있을 수 있고 건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 흡수가 돼버린다면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A, B 회사가 합쳐져 B 회사가 된다면 B 회사는 존속하는 회사고 A 회사는 소멸하는 회사예요. 그럼 합쳐지기 위해서는 합병 등기해야 돼. 이 합병 등기는 우리 시험에서 하는 등기 아닙니다. 법인 등기예요. 물건 변동하고 관계없는 등기입니다. 이렇게 합병 등기해버린다면 AB가 합쳐져 무슨 회사가 돼버린다? B라는 회사. 그럼 A라는 회사는 합병 등기하는 순간에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자연인에 비교한다면 A라는 회사는 사망해버렸다고. 그럼 애초에 존속할 당시에 여러 개의 부동산이 이렇게 합병이 되면 전부 누구에게 포괄 성계돼 버린다고? B라는 회사로. 회사의 합병이 포괄 성계의 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취지. 얘만 기억하시고 그리고 민법의 부속 법률인 등기법. 그럼 이 부동산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만 존속하는 회사가 권리를 취득할 것인가? 포괄 유정과
회사의 합병도 상속과 마찬가지로 포괄성계이기 때문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등기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런 게 등기법에 필요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도 합병 등기하는 순간에 소멸한 회사의 모든 권리는 누가 포괄성계해 버렸다? 존속하는 회사가. 그래서 얘를 민법에 필요할 뿐 중요하지 않고 상속과 마찬가지로 포괄유증이나 회사의 합병도 포괄성계이기 때문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등기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는 정도를 유념해 보자는 취지야. 포괄성계의 예를 좀 기억하자는 취지야. 이건 그래도 권리 변동 중에는 제법 시험 지문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암기를 좀 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설정적 성계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한물권의 설정이에요. 개념 시험 아닙니다. 한 번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보여드릴 뿐이에요. 가령 부동산을 예를 든다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갑이 갖고 있다면 소유권은 완전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모든 권능, 모든 권리의 내용을 다 가진 완전 물건이 무엇이다? 소유권이라고. 그럼 이 부동산에 제한 물건이 설정되었다면 제한 물건 중에 하나에만 듭니다. 갑을 간의 지상권 설정 계약이란 법률행위하고 등기함으로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제한 물건이 설정됐다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구권리자의 권리는 변동이 없어. 다만 권리 내용 중에 용익 물건이라면 존속기간 내에는 사용수익은 누가 하는 것이다? 지상권자가. 구권리자의 권리는 변동이 없고 권리 내용 중에 일부만 이전되는 것을 무엇이라 말한다? 설정적 성계예요. 되겠습니까? 개념 시험 아니라 그랬습니다. 얘도 시험에 안 물어봐. 제한 물건 중에 제가 용익 물건, 지상권을 예시했을 뿐이에요. 권리가 이전되는데 성계 취득인데 권리 내용의 일부만 이전이 되지 구권리자의 권리 자체는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걸 설정적 성계라 말하는데 설정적 성계는 표롬이 없어요. 그 다음 권리의 변경이요. 거기에 권리 주체의 변경은 이전적 성계를 권리 주체의 입장에서 바라본 거예요. 권리 주체가 변경되었다. 어떤 물건의 권리의 주체는 애초에는 갑이었지만 갑이 가진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함으로 을에게 이전되었다면 권리 주체가 종전에는 누구였었다가 갑이었다가 이제는 권리 주체가 누가 되었다? 을이. 권리 주체의 변경은 이전적 성계의 또 다른 표현이 무엇이다? 권리 주체의 변경이다. 시험에 묻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가 하면 24페이지에 2번 하고 있어요. 내용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시험에 정답되지 않아요. 질적 변경이 있고 양적 변경이 있다. 양적 변경을 먼저 해보자고요. 소유권의 양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제한 물건이 설정이 되면 소유권의 양이 줄어들었잖아요. 존속기간 내에는 사용수익은 누구만 하기 때문에 지상권자. 그럼 소유권의 양이 줄어들었잖아. 되겠습니까?
차후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고 이 제한 물건이 소멸하면 도로 이 물건은 누가 사용 수익하는 것이다. 소유자가. 소유권의 양이 줄어들었다가 복원 늘어났다가 하는 게 양적 변경의 가장 대표적인 예. 제한 물건을 설정하면 소유권의 양이 줄어들고 제한 물건이 소멸된다면 소유권의 양이 본래대로 늘어난다. 이게 양적 변경의 가장 대표적인 예. 그럼 그냥 한번 듣는 거예요. 예. 질적 변경을 해볼게요. 만약 갑이 소유하는 물건을 을과 매매한다면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있잖아요.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인데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매매가 목적물 인도를 요소로 하고 있다면 매도인의 의무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뿐만 아니라 목적물 인도 의무도 지게 된다는 게 판례예요. 그럼 애초에는 매도인이 목적물 인도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이 되어버렸다면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목적물 인도 의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 표현을 매수인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애초에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목적물 인도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다가 매도인의 잘못으로 목적물이 멸실되므로 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 매수인이 가지는 매도인에 대한 목적물 인도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권리가 질적으로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질적 변경이라 말해요. 그냥 한번 들으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안 해도 돼. 골치 아프면 안 하셔도 돼.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 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작용의 변경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당권이 순위 승진의 원칙이에요.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후순위 저당권은 순위가 승진하는 게 우리나라다. 그럼 대표적인 예, 동일한 부동산에 1번 저당권도 있고 2번 저당권도 있어요. 우리가 2번 저당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저당권의 작용은 몇 번이다? 2번이요. 근데 1번 저당권이 소멸함으로 우리의 저당권이 순위가 1번으로 승진했다면 애초에 작용은 2번이었다가 작용이 몇 번으로 달라졌다고? 1번으로. 그게 작용의 변경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권리의 소멸이요. 절대적 소멸, 달리 객관적 소멸이라고 말합니다. 권리가 종국적으로 소멸한 것이 객관적 소멸, 즉 절대적 소멸이에요. 지구상에서 권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게 무엇이다? 절대적 소멸이요. 예를 든다면 목적물이 멸실돼 버렸다면 그 목적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는 다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권리가 종국적으로 소멸했잖아.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 버렸어요. 우리 시험 범위 중에 용익물건은 2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라 그랬죠. 예, 용익물건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20년 동안 계속 불행사하여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면 용익물건은 종국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무슨 소멸이다? 절대적 소멸이요. 상대적 소멸은 자 보십시오. 세 가지 표현이 똑같은 말입니다. 권리의 이전적 성계, 성계 취득 중 이전적 성계란 말하고 왜 을의 입장에서
갑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함으로 을에게 이전되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을에게 권리가 발생했는데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성계취득. 성계취득은 이전적 성계와 설정적 성계로 나눌 수 있지만 전권리자, 구권리자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후권리자, 신권리자에게 이전된 것이 무엇이다? 이전적 성계예요. 이전적 성계는 특정 성계와 포괄 성계가 있다. 이게 취득을 표현한 것이고 이걸 달리 변경으로 표현하면 무엇이라 말한다고? 권리 주체가 갑에서 누구로 달라진 것이다? 을로. 이걸 소멸로 표현한다면 전권리자, 구권리자를 달리 전주라 말합니다. 앞전자의 주인 주자. 이 이전적 성계, 권리 주체의 변경이 전권리자, 구권리자, 전주의 입장에서는 권리가 소멸을 했는데 이 권리가 종국적으로 소멸했다, 안 했다? 안 했잖아요. 이런 소멸이 무슨 소멸이라 말한다고? 상대적 소멸이야. 그럼 길게 30분 동안 들어 수고하셨고 줄입니다. 이런 분석을 동영상을 보고 계속 연구하시면 내년에 수석합니다. 예,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원시 취득의 예 좀 유념하시고 특정 성계의 대표적인 예는 매매, 포괄 성계의 대표적인 예는 상소까지 기억하고 포괄 성계의 예 3개를 좀 기억하자. 되겠죠? 예, 거기까지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예, 뒤로 넘기시고 26페이지 권리 변동의 원인입니다. 자, 다시 좌측으로 오시고 예,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 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만 해요. 이 부분에 관련된 민법 총칙에서 직접 시험 문제화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을 치는 데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만 민법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세히까지는 필요 없지만 제가 강조하는 부분까지만 유념해 보자라는 말입니다. 법률 사실이 요소, 법률 요건이 원인, 법률 효과가 결과, 법률 효과란 달리 권리 변동을 말한다. 그럼 법률 요건, 즉 원인은 법률 행위와 법률 행위 이외의 것, 법률 규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법률 규정의 대표적인 예가 상속이에요. 법률 효과란 결과, 권리 변동이란 결과가 왜 생겼는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권리 변동이란 결과, 법률 효과란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우리 시험 민법 총칙은 법률 행위를 중심으로 하여 10문제 가량을 출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 행위를 유념하셔야만 해요. 그럼 법률 행위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법률 요건, 즉 원인 중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란 결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을 법률 행위라고 말해요. 정확하게 암기할 가치는 없어요.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의 일종이지 법률 사실도 법률 효과도 아니다. 법률 요건이다.
그런데 법률 요건 중 법률행위는 왜 법률 효과란 결과, 왜 권리 변동이란 결과, 왜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됐는가? 당사자가 원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권리를 발생시켜야지 또는 변경시켜야지 또는 소멸시켜야지라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그 법률 요건을 무엇이라 말한다? 법률행위요. 그러므로 법률 요건 중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의 차이점은 법률 사실 요소 중 의사표시란 것을 요소로 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는 무엇이고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고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 요건은 무엇이다? 법률 규정.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지 요소로 하지 않는지 거기에 따라 법률 요건을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으로 구별하고 있어요. 그럼 법률 사실은 1, 2월 달에 한번 분석했었어요. 그 자체 10년에 한 번쯤 물어보기 때문에 문제풀이하기 전까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한 용태가 있고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는 사건이 있다. 용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 있다? 의사표시요. 10년에 한 번쯤 물어보는 건 준법률행위라 그랬죠. 예,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는 구별된다. 다릅니다. 예.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화하는 것은 이 의사표시하고 법률행위 관계를 물어본다고. 관계를. 그래서 자세히 분석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은 법률행위하고 의사표시의 관계 정도는 알아야만 한다. 직접 제법 자주 시험에 물어보기 때문에. 그럼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비교합니다. 무작정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연상 좀 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연상을 해보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 표를 그대로 읽어볼게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 구별이 된다. 다르다. 의사표시 자체가 곧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라고. 법률행위란 법률 요건은 당사자가 원했기 때문에 권리가 변동되는 결과, 법률 효과란 결과가 발생하는 법률 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란 법률 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란 요소가 있어야만 한다? 의사표시란 요소가 있어야만 해.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 무엇이다? 법률행위. 그러나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기 때문에 구별되기 때문에 의사표시 자체가 곧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라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가장 중심적 요소다. 되겠습니까? 의사표시 자체가 곧 법률행위는 아니에요. 또한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유일한 요소도 아닙니다. 곧 할 거예요. 특별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더 있어야만 성립하는 법률행위도 있으므로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가장 중심적 요소예요. 의사표시가 없이는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는 없지만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를 기억하고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가장 중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의사표시에 문제가 생기면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쳐. 그러므로 의사표시가 무효가 된다면 법률행위도 무엇이 되고 무효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면 법률행위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가장 중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법률행위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해석이라 말해요. 법률행위 해석은 결국 무엇의 해석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의사표시의 해석의 문제로. 그 타이틀은 나중에 법률행위 해석이라 돼 있고 그 아래쪽 서술을 보면 전부 의사표시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만 서술해 놓았다.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정도만 이해를 하면 시험을 치는 데는 문제 없어요. 이 관계를 시험에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예. 그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입부가 재미없다 그랬어요. 예, 31페이지 제2장 법률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장을 더 넘기시면 큰 2번의 법률행위 요건이라고 나와 있죠. 예, 지금부터 그 부분을 설명드릴 겁니다. 이 부분 지우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예, 법률행위의 요건이에요. 이 표를 직접 시험 문제화하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 이해 좀 하시고 기억 좀 해야 됩니다. 법률행위 요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립 요건이 있고 효력 요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 효력 요건은 성립 요건 이후의 문제예요. 이 말이 법률행위가 성립한 다음에 효력을 따지는 것이지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하지 않는 것은 효력을 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불자 법률행위 불성립의 문제, 법률행위 부존재의 문제지 효력을 논할 수 없다. 법률행위가 성립한 다음 효력을 따져 효력 요건까지 갖추고 있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지만 법률행위가 성립해도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된다. 여기도 시험 지문이 하나 있어요. 제법 자주 등장하는 지문. 그럼 법률행위가 유효다, 법률행위가 무효다,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는 성립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돼.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도 법률행위는 성립했다, 안 했다? 했다고. 를 기억하시고 뭔가 줄이 하나 더 나타났네. 일반 성립 요건, 특별 성립 요건.
일반 효력 요건, 특별 효력 요건. 효력까지 갖추고 있다면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때문에 효력 요건은 달리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 달리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도 말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존재하면 돼요. 당사자가 존재하고, 목적이 존재하고, 의사표시가 존재한다면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는 성립하는 것이다. 그때 이 의사표시가 왜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가장 중심적 요소라고 말하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셋이 존재해야 되는데 의사표시가 있다면 당사자 목적도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의사표시, 직역한다면 의사, 사람의 생각을 표시, 외부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나 정확한 해석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을 외부로 나타냈다고 모두 법률 사실 중 의사표시로 보지 않는다. 사람의 생각 중 좌측을 보시고 권리 변동이란 결과, 법률 효과란 결과, 즉 권리를 발생시켜야지라는 생각 또는 권리를 변경시켜야지라는 생각, 권리를 소멸시켜야지라는 생각을 외부로 표시한 것이 의사표시지, 사람의 생각을 외부로 나타내도 권리 변동이란 결과, 즉 법률 효과란 결과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생각을 외부로 나타낸 것은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농담이나 연극 배우의 대사와 같은 것은 권리가 변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외부로 나타낸 것은 법률 사실 중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래서 일정한 권리 변동이란 결과, 일정한 법률 효과란 결과를 발생시켜야지라는 생각을 외부로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소리가 의사표시가 될 수는 없어요. 당사자가 있다 없다? 있어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켜야지라는 목적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무엇도 있고 당사자도 있고 목적도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가장 중심적 요소라 말한다. 그러나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는 아니다. 되겠습니까?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기 때문에 구별되기 때문에 의사표시 자체가 곧 법률행위라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유일한 요소도 아니에요. 특별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외에 더 있어야만 성립하는 법률행위도 있다. 입문과정에서는 1, 2월까지는 혼인계약 했잖아요. 혼인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외에 무엇까지 있어야만 성립한다? 신고까지.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가장 중심적 요소지 유일한 요소다 아니다. 아니라고. 우리 시험 보며 계약금 계약이란 법률행위는 지난주에 했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외에 무엇까지 있어야만 계약금까지 수수해야만 성립하는 이런 요물계약도 있다 없다? 있다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란 건 알 수 있죠. 예, 가장 중심적 요소예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가 효력 발생,
유효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만 해요. 능력은 권리 주체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분석 우리 시험 범위 아닙니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야만 그 법률행위는 유효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설명은 드렸지만 그 분석 시험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무시, 대충 알아보시면 돼요. 기억하실 최소한은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엇이고 무효고, 행위 능력이 없는 자, 즉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엇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지 개념 이런 거 시험 아닙니다. 목적이 네 가지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요. 줄여서 네 가지. 목적이 확가, 적타해야만 그 법률행위가 유효할 수 있다. 두 문자를 딸 때 사를 안 딴 이유는 사회적 타당성은 사회적이란 말을 생략하기도 해요. 예. 목적이 확가 적타해야만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지 목적을 확정할 수 없거나 목적이 불능이거나 목적이 적법하지 않거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지 못할 때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엇이 된다?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가장 중심적 요소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정상적이어야만 해요. 정상적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는 것은 그 의사표시는 정상적이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유효할 수 있지만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이라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면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법률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엇이 되는 것이다? 유효가 되는 것이다. 근데 특별한 법률행위는 일반 효력 요건 외에 더 갖추어야 유효가 되는 법률행위도 있다. 법률행위의 대리요. 법률행위의 대리를 줄여서 대리행위라고 말합니다. 대리행위란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효력 요건을 갖추고 그 외에 대리행위하는 자에게 무엇까지 존재해야만 한다? 대리권까지. 일반 효력 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했다면 그 무권 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라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예.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를 거래, 매매 등을 할 때는 그 거래 행위, 매매 등이 유효가 되기 위해서 일반 효력 요건을 갖추고 그 외에 관할 관청에 허가까지 얻어야만 유효가 되지 허가를 얻기 전 상태를 유동적 무효라고 배울 거예요. 예, 이번 순환에 배울 거예요.
법률행위를 할 때는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붙자가 붙일 붙자예요. 기한을 붙일 수도 있다. 만약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조건을 붙였거나 기한을 붙였다면 일반 효력 요건을 갖추고 그 외 조건을 붙였다면 조건까지 성취가 돼야만 하고 기한을 붙였다면 기한까지 도래해야만 유효가 되는 특별한 법률행위도 있다. 민법 총칙이 이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10문제 가량을 출제하는데 민법 총칙의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다. 민법 총칙이야. 이건 계약법의 시험 범위고 되겠죠? 를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1, 2월 달에도 했고 오늘 추가를 하나 해보자고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성립하면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이기 때문에 보통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나요. 그럼 다툼이 생겼다고 법률행위 하는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가 성립했는지 안 했는지 효력 요건을 갖추었는지 갖추지 않았는지를 다툼이 생겼을 때에는 소송에서 누가 입증해야만 할 것인가. 성립 요건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 효력 요건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게 원칙이에요. 정확하게는 이런 말입니다. 성립 요건의 존재는 누가 입증하고 유효 주장자요. 효력 요건의 부존재는 누가 입증하는 것이다. 무효 주장자. 그럼 빈출은 아니지만 간혹 물어보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접근하기 쉬운 쪽으로. 먼저 기억하실 것은 효력 요건은 성립 요건 이후에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따지는 문제가 무엇이고 성립 요건, 다음에 따지는 문제가 효력 요건이니까 먼저 따지는 것은 누가 입증하고 유효요. 뒤에 따지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요. 이 말이 달리 말하면 유효, 무효를 한꺼번에 언급할 때는 먼저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다. 유효다. 해보자고요. 유무효 이렇게 말하지 무유효 이렇게는 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접근하든지 그게 부담스럽다면 썰렁하게 이렇게라도 하든지. 오늘날 현대사회는 효부는 거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나는 효부인데 예 효부하세요. 예, 존경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봅니다. 예. 무슨 소리 하는지. 효력 요건을 누가 입증한다고? 무효 주장자. 둘 중에 하나는 유효, 둘 중에 하나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데 효부가 없어요. 효력 요건은 누가 입증하는 것이다? 무효 주장자. 그럼 자동적으로 성립 요건은 누가 입증한다는 말이다? 유효 주장자를 기억하시고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올해 좀 수고하시고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4주에 걸쳐서 무료 특강하기로 했다고요. 왜냐하면 그 기출문제가 4월 총과 시작해요.
그럼 아직까지 이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바로 들이대면 그 친 거잖아요. 그럼 처음 하는 분은 부담스럽게 와닿거든. 그래서 대개 난이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이론은 좀 정립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이해가 되거든. 되겠죠? 예, 그래서 한 4주에 걸쳐서 민법 무료 특강에서 즉 이론 정립을 어느 정도 되게 복잡한 내용 일부를 빼고는 정립을 해보려고 하는 취지예요. 근데 또다시 기본서만 들고 하면 피상적이고 지루해 보일까 봐 추가할 거예요. 추가할 것이 민법 조문을 좀 추가할 예정입니다. 판례는 하도 제가 대내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해를 잘 하세요. 근데 민법 조문을 직접 시험 문제화하면 그 용어들이 함축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조문을 좀 가미해서 이론을 총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무료 특강이기 때문에 선택의 기회 없습니다. 유료 특강은 선택을 해도 뭐라 말 못해요. 강취할 수도 없고 확 유료도 억지로 출입시키고 싶구만. 그건 어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건 학원 측에서 배려하는 거니까 천재지변이 없으면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쉽게 합격할 수도 있고. 되겠죠? 예. 좀 힘드시더라도 한번 하시고 나면 훨씬 부담감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예, 꼭 참석 좀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이건 지우지 마시고 앞부분만 좀 지워 주십시오. 예, 잠깐 쉬다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예.